한 사람의 핸드폰 속에 참 많은 정보가 들어있죠. 그 사람의 대인관계, 재산 규모, 취미생활 등등, 심지어 스스로가 감추고 싶어하는 은밀한 비밀까지 잠들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 며느리의 핸드폰 역시 마찬가지였죠. 며느리가 끝끝내 숨기려 했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참 많은 것이 달라졌네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록 글솜씨는 없는 60대 주부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슬아이 3명의 자식이 있어요. 딸이 2명이고요. 맨 밑으로 아들이 하나 있죠. 요즘은 딸을 더 선호한다지만 저희 시대엔 아무래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력했잖아요. 남편과 저도 딱 둘만 낳아 잘 키우고 싶었는데요. 시댁에서 하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눈총을 주는 바람에 결국 셋째까지 낳게 됐죠. 그래도 막상 아들이 있으니 좋긴 좋더라고요. 뭔가 더 든든한 마음이 생긴다고 해야 하나요? 무뚝뚝한 남편과 달리 곰살맞고 다정했던지라 키우면서 참 행복했어요. 사실 제가 시어머니 시집살이와 시아버지 병구안으로 수십 년간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옆에서 위로해주는 아들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아들은 누굴 닮았는지 머리도 참 비상했어요. 학원 한번 보낸 적 없는데도 늘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했고요.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대학을 졸업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아들은 자기 첫 월급을 고스란히 제 손에 쥐어주면서 그랬더랬죠. 엄마, 지금까지 우리 3남매 키우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2분 다 돌아가셨고 우리도 다 컸으니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엄마가 그동안 나 훨훨 날아가라고 뒷바라지 해준 만큼 이젠 내가 엄마의 날개가 되어줄게. 아들의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아들은 그 뒤로도 월급을 타면 그중 절반을 제게 줬어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도무지 듣질 않았죠. 남편은 자식 성이라고 생각해 받으라고 그 돈을 모아 같이 여행이나 다녀오자고 했는데요. 제가 미쳤나요?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쓸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저는 아들 모르게 그 돈을 차곡차곡 통장에 모아뒀어요. 나중에 아들이 장가 갈 때 쓰라고 줄 요량이었죠. 그리고 그 돈을 아들에게 건네는 날은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사회인이 된 지 3년쯤 됐을까요? 언젠가부터 아들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회사에 일이 많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나중엔 주말에도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요. 1박으로 외박을 하는 날도 잦아졌죠. 직감적으로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일찍 들어온 날 대놓고 물어봤죠. 아들, 혹시 애인이라도 생겼니?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네? 아무튼 우리 엄마 눈치 하나는 귀신이라니까.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맞아,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생겼어. 쑥스럽게 웃으면서 인정하는 아들을 보며 잠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저밖에 모르던 아들에게 다른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는데 애미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식이 언제까지 제 품 안에 있길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저도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아들에게 그랬죠.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한데? 조만간에 엄마한테 소개해 줄 거지? 에이, 아직 그렇게까지 진지한 건 아니야. 좀 더 만나보고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 인사시켜 줄게. 아들은 말과는 달리 2달도 안 돼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알고 보니 그 아가씨가 아들보다 4살이나 많아서요.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더군요. 솔직히 아들보다 연상이라는 점이 달갑지는 않았어요.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면 아무래도 젊을수록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아들 여자친구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여러모로 아들보다 조건이 안 좋은 것도 마음에 걸렸죠. 제가 워낙 호되게 시집살이를 당했던 터라 며느리가 들어오면 정말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 시작부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점 투성인데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웬걸 아들의 여자친구는 너무 참하고 고왔어요. 얼굴이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었는데요. 아시잖아요. 아들 둔 엄마 입장에서 오히려 여자 얼굴이 너무 반반하면 꺼려지는 거. 근데 아들의 여자친구는 너무 못생기지도 그렇다고 너무 예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그 또래 아가씨들이 의뢰 그렇듯 아들 여자친구도 화려한 화장이나 하늘하늘한 옷 같은 걸로 본인을 열심히 꾸밀 법도 했는데요. 그 아가씨는 화장기 없는 민낯에 낡았지만 단정한 투피스 차림이었어요. 사치하지 않고 소탈하게 살림을 잘 꾸려나갈 것 같아서 그것도 참 마음에 들더군요. 어머님, 여기 이거 꽃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사봤어요. 장미예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백화점에서 사온 과일 바구니와 함께 제게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제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준비해온 그 마음 씀씀이가 참 고맙더군요. 남편도 그 아가씨가 퍽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 인사자리는 시종일관 훈훈했고요. 몇 달 뒤 상견례를 마치고 아들 내외는 바로 식장을 잡았습니다. 신혼집은 아들 회사 근처에 있는 대형 단지 아파트로 결정했는데요. 아들이 모아둔 돈만으로는 택도 없어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양가 도움은 일절 받을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집 때문에 대출까지 받았다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을 불러다 통장을 건네줬어요. 그동안 제가 알게 모르게 모아둔 돈에 아들이 주던 용돈까지 더한 통장이었죠. 아들은 당연히 받지 않겠다고 펄쩍 뛰었네요. 아이, 엄마 이걸 왜 줘? 나 진짜 괜찮다니까? 수미랑도 얘기했어. 양가 부모님 도움은 일절 받지 않고 우리 둘 힘으로만 결혼하기로. 아이, 그러니까 얼른 집어넣어. 됐으니까 아무 말 말고 받아.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집은 남자가 해가는 거잖니. 엄마가 집은 못 해줘도 이 정도 도움은 줘야지. 이것은 엄마 돈만 있는 거 아니야. 대부분 다 네가 취업해서 다달이 엄마한테 용돈 주던 거 모은 거야. 따지고 보면 다 네 돈이라고. 이미 엄마한테 줬으면 엄마 돈이지. 그리고 요즘 집에 가는 남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 대부분 다 대출 끼고 사서 둘이 같이 갚아 나가는 거지. 아이, 시작부터 빚을 지면 쓰니? 안 그래도 애기 태어나면 돈이 더 들 텐데. 아무 말 말고 받으라니까. 응? 아이, 몰라. 난 못 드는 걸로 할 거야. 먼저 일어날게. 아들은 끝끝내 제가 쥐어주는 통장을 받지 않고 일어섰어요. 유순한 성격이지만 뭐 하나 마음을 먹으면 고집이 쇠심줄보다 질겨서 결국엔 저도 포기했는데요. 며칠 뒤 뜻밖에도 예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기니 할 얘기가 있다면서 단둘이 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연락했다는 건 그이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그래, 알겠다. 걱정하지 말고 내일 보자꾸나. 아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만나자고 하기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나 싶어 괜히 긴장이 됐어요. 다음 날 식구들 다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며느리가 찾아왔죠. 어머님 잘 지내셨죠? 이거 저희 회사 앞에 있는 빵집인데 케이크가 맛있어서 좀 사왔어요. 이따 저녁 때 아버님하고 같이 드세요. 아유, 뭘 이런 걸 또 사왔어. 고맙다, 잘 먹을게. 매사 예의 바른 며느리는 이번에도 선물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두고 며느리에게도 맛난 다과상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며느린 손도 안 대고 바라만 보고 있다가 문득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아니, 너 갑자기 왜 우니? 철중이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저희가 싸우긴요. 아니, 이걸 싸웠다고 해야 하나. 실은 엊그제 집 문제 때문에 서로 마음이 좀 상하긴 했어요. 집 때문에? 왜? 아파트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요.
따로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친정에 얘기하고 도움받자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 고집을 부려서요.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하자고요. 근데 제 마음이 좀 그래요, 어머님. 전세대출이야 신혼부부면 다들 받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신용대출은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제가 생전 빚이라는 걸 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좀 무서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엔 빚도 재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만 어쨌든 빚은 있는 것보단 없는 게 더 낫지. 근데 철중이가 계속 고집 부리는 상황인 거지? 네. 그 사람 고집이 센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제 말을 안 들어줄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의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저도 외통수인 남편 때문에 속 꽤나 끓여봐서 그런가 젊은 날의 제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랬네요. 걱정 말거라. 철중이한테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 그 사람이 어머님 말이라고 들을까요? 일전에 어머님이 돈 보태주신다고 한 것도 한사코 안 받았다면서요. 그건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머님. 그냥 그 돈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너한테? 네. 어차피 저도 그 사람 모르게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 돈이라고 하면 안 받을 테니까 제가 복권 당첨됐다고 거짓말을 하려고요.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뭐? 복권 당첨? 네. 그렇게 횡재한 돈이라고 하면 그 사람도 더는 아무 말 않겠죠? 글쎄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까진... 거짓말이 다 나쁜 건가요? 그럼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그 사람 더는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님. 그 사람 고집 아시잖아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결혼 시작부터 빚 잔뜩 지고 싶지 않아요. 이럴 바에 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라고요. 급기야 며느린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는 말까지 했어요. 며느리가 이 문제로 오죽 속을 끓였구나 싶어서 고민하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자, 이거 내가 원래 철중이한테 주려던 돈인데 5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지금 같이 은행 가자꾸나. 바로 네 통장에 넣어줄게. 정말요? 그럼 제 뜻을 따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그만 울고 얼른 옷이랑 가방 챙겨 따라 나오렴. 그렇게 저는 바로 며느리와 함께 은행으로 갔고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 계좌로 모아둔 돈 5천만 원을 보내줬네요. 그 덕인지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문제없이 집을 매매해 살림을 차렸고요. 무사히 식도 올릴 수 있었네요. 결혼 후 저는 며느리와 정말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요. 그게 마음만큼 쉽진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결혼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전화해 안부를 물을 정도로 사근사근했는데요. 이상하게 결혼하자마자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제가 먼저 걸어도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만 대꾸하다 먼저 끊어버리곤 했어요. 솔직히 많이 서운했지만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렇겠거니 이해하려고 했어요. 또 최대한 살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아들한테도 맞벌이니까 집안일은 같이 나눠 하라고 얘기하고요. 저도 한 달에 2-3번씩 반찬을 만들어줬어요. 이것도 며느리한테 직접 가져가라고 하면 부담을 느낄까봐 아들에게 가져가라고 했죠. 그럼 아들이 퇴근길에 집에 들러 반찬을 갖고 가곤 했네요. 하지만 며느린 잘 먹겠다 인사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그렇게 한 반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뒀어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회사에서 상사 한 명이 계속 들들 볶았다고 하더군요. 슬슬 아이도 가져야 할 테니 이해했어요. 반찬도 이렇다 할 말이 없기에 그냥 계속 만들어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반찬을 잔뜩 만들어두고 아들에게 가져가라고 했는데요. 아들이 갑자기 2박 3일 출장이 잡혀서 못 갈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 냉장고가 작아서 만들어둔 반찬이 다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2박 3일을 그냥 두자니 다 쉬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됐어 엄마. 힘들게 그걸 언제 이고지고 우리 집까지 가져와. 그냥 퀵으로 보내. 내가 수미한테 얘기해서 받으라고 할게. 아유 퀵은 무슨 퀵이야. 그게 돈이 얼만데. 됐으니까 내가 가져다 주마. 사실 집들이 때를 제외하곤 아들네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시집살이 좀 시킨다 하는 집은 시애미가 아예 아들네 집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수시로 들락날락 한다던데 전 그런 경우 없는 시모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굳이 방문하지 않았는데 내심으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만들어둔 반찬을 들고 아들네 집까지 찾아갔죠.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바로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유 힘들긴. 일단 반찬부터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며느리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글쎄 집이 돼지우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엉망이 아니겠어요. 먼지와 온갖 물건 그리고 쓰레기가 한데 엉켜있는 거실, 제때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잔뜩 쌓인 주방, 곰팡이가 잔뜩 올라온 욕실. 세상에 어딜 둘러봐도 총체적 난국이더군요.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네? 왜요? 아니 왜냐니?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잖니. 제가 뒀다가 한 번에 치우는 편이라서요. 주말에 몰아서 청소하려고요. 아니 청소는 매일 해야지. 설거지도 그래. 제때 해야 냄새가 안 나지. 대체 이게 무슨 꼴이니? 아휴. 그동안 며느리한테 되도록 싫은 소리는 안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소파에 며느리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얘야, 내가 너한테 잔소리 하려는 건 아닌데 집에서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네가 쭉 일만 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주부도 할 일이 많어.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을 주부라고 하진 않는단다. 청소며 설거지며 뭐 전문가처럼 완벽하게 해내진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쌓아두지 말아야지.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내가 도와주마. 일단 집부터 같이 치워보자꾸나. 나름 조심스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도 며느린 기분이 나빴던가 봐요. 딱 봐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닥만 쳐다보더군요. 얘 새아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렴, 응? 어머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제 집이잖아요. 제가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렇게 청소나 설거지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니 좀 그렇네요. 정작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철종이가 아무 말 안 하는 게 정말 괜찮아서 그런 거겠니? 걔야 원체 무덤덤한 편이고 또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배려하느라 그런 거겠지.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집안 꼴이 이러면 퇴근해서 집에 오고 싶겠어? 혼자 다 하기 막막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때였어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빽 소리를 지르더군요. 됐고요. 시끄러우니까 빨리 반찬이나 두고 나가세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니? 네. 어머님이 멋대로 저희 집 찾아와서 이렇게 저 괴롭히는데 전 그러면 안 되나요?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이제야 회사 그만두고 좀 쉬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요? 이래서 시자 달린 사람들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며느린 급기야 절 현관 밖으로 내쫓다시피 했어요. 제가 좀 진정하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않고 씩씩대며 문을 걸어 잠가버렸죠. 그 앞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서럽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안방에 틀어박혀 엉엉 울었네요. 그렇게 한나절 울고 났더니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내심 며느리에게서 먼저 죄송하다는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요.
며느린 끝끝내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는지 별다른 연락이 없더군요. 솔직히 맘 같아선 아들에게 연락해 며느리가 제게 한 짓을 다 일러바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랬다간 괜히 부부 사이를 상하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며느리가 그동안 회사 일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은 것 같던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너무 뭐라고 했나 반성도 들었죠. 고민하다 결국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연락했어요. 세아가, 너 지금 통화 가능하니? 네, 말씀하세요. 그날은 말이다. 내가 네 사정도 모르고 너무 뭐라 한 것 같더구나.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제가 먼저 사과했기 때문일까요? 수화기 너머로 좀 더 부드러워진 며느리의 목소리가 넘어왔어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님. 실은 제가 직장 그만두고 우울증이 좀 있어서 약도 먹고 있거든요.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증도 같이 와서 집안일도 영 손에 안 잡히고요. 아유, 어머, 그랬구나.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어머님 괜히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어요. 어쨌든 그날은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렇게 며느리와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일까요? 며느리에게 다가가는 게 한층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며느리도 그랬는지 예전보다 더 연락이 뜸해졌고 말이죠. 어쩌다 집안 행사 때문에 만나도 전처럼 속 깊게 다가갈 수가 없었네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며느리 때문에 고생할 저희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엉망인 집안 꼴로 보건대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아들에게 그랬어요. 철중아, 새아가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한다며? 집안 살림 꾸려나가는 것도 버거운 것 같던데 넌 괜찮니? 힘든 거 없어?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아픈 건 그 사람이 아픈 건데. 엄마가 네 할아버지 병고안 해봐서 아는데 원래 아픈 사람만큼이나 가족들도 힘든 법이야. 보아하니 너 새아가한테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있을 것 같은데 퇴근하고 배고프면 엄마 집으로 와. 알겠지? 새아가도 같이 데려와도 되고. 괜찮아. 내가 그 사람이랑 둘이 알아서 할게. 모타로 장가까지 보낸 아들 밥을 차려주겠다고 해. 아들은 제가 걱정할까봐 그런지 끝끝내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집안 살림도 주말에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몰아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일하는 아들이 집안일까지 한다는 게 영 속상했는데요. 그래도 더 얘기했다간 괜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시엄마가 될까봐 꾹 참았네요. 둘 다 성인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살겠지. 더는 간섭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갈 쯤 결국엔 저도 폭발하고 말았어요. 바로 손주 문제 때문이었죠.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영 애가 들어섰다는 말이 없길래 하루는 슬그머니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애 소식은 없는 거지? 이 정도면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난임병원도 그냥 일반 병원 가듯이 바로바로 가고 한다던데. 너네도 한번 가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자 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게 실은 우리 아무래도 아기는 못 가질 것 같아. 뭐? 못 가질 것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 그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뭐? 새아가가 아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니?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지만 그래도 가문의 대는 이어야지. 그걸 어른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안 낳는다고 하면 끝이야? 이번만큼은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생일이라 모처럼 만에 온 가족이 다 모인 날 따로 며느리를 불러다 앉혀놓고 말했죠. 아가, 철중이한테 대충 얘기 들었는데 네가 애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바로 어두워졌어요. 아, 네. 솔직히 아직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요. 아, 누군 뭐 엄마가 될 자신 있어서 애를 셋이나 낳았다니? 누구나 다 그래. 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두려울 수 있지. 근데 막상 해보면 다 하게 되어 있단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말고. 글쎄요. 솔직히 애 낳으면 손해보는 건 여자잖아요. 제가 10달 내내 제 몸 갈아서 품고 있다 낳고 키워야 하는데 제가 왜 그런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낳는 걸 손해라고 표현하는 며느리를 보며 절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니, 그걸 손해라고 표현하면 어떡하니?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키워서 집안의 대를 잇는 건 당연한 의무인데 그게 싫었으면 결혼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안 그래? 제 말에 또 기분이 상한 걸까요? 며느리의 눈초리가 뾰족해졌어요. 그렇게 아이 낳는 게 중요했으면 어머님이랑 그 사람도 결혼 전에 얘기를 해줬어야죠. 아무 말 안 한 건 피차 일반 아닌가요? 어쨌든 전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제 건강, 돈, 시간 다 땅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싫어요. 아이, 그렇게 싫다고만 하지 말고 일단 생각을. 어머님이 저 대신 애 품었다가 낳고 키워주실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도 그 사람이랑 저랑 둘만의 문제니까 더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벌컥 방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죠. 수미, 너 네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남편이 워낙 성정이 꼬장꼬장해서 이 문제에 관해선 굳이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방문 밖에서 저희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어른한테 되바라지게 대꾸하는 꼴이 그게 뭐야? 우리도 너처럼 건방진데다 의무도 다하지 않는 며느린 필요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기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며느리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벌떡 일어나더니만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런 며느리를 밖에 있던 아들이 붙잡았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당신 이대로 나가버리면 어떡해?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해. 내가 왜? 먼저 나가라고 한 건 아버님이야. 참나, 나가라고 하면 누가 못 나갈 줄 알아? 웃겨 진짜. 다들 나한테 애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대신 낳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내가 애 낳는 기계냐고?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큰 소리를 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당황한 아들은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런 며느리를 뒤쫓아갔어요. 남겨진 남편은 분노에 차올라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니, 며느리 쟤 저렇게 되바라지고 못돼 처먹은 애였어? 세상 얌전하고 착한 줄 알았더니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이, 당신이 이해해.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영 자신이 없어 저런가 보지.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시애비한테 하는 저 태도부터 글러먹었어. 당신 며느리가 먼저 사과하기 전까진 절대로 연락하지 마. 알겠어? 그러나 며느린 이번에도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먼저 숙이고 들어오길 기다리던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나서요. 급기야 아들 내외와 연을 끊자는 말까지 하더군요. 아들에게 연락해 며느리를 설득해보라고 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어요. 철중아, 너희 아빠 화가 아주 단단히 났다. 새아가한테 얘기해서 그냥 사과하라고 하렴, 응? 아이 문제야 천천히 다시 얘기 나눠보면 되니까. 그게 엄마 힘들 것 같아. 그 사람 지금 친정가 있거든. 뭐? 친정에 가 있다니? 이번 일로 나랑도 크게 싸웠어. 이혼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야. 자식의 이혼을 바랄 부모가 어딨겠어요. 아들의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오자 손발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래서 너희들 갈라서게? 어? 아니, 난 아직 그 사람 많이 사랑해.
이런 일로 헤어질 순 없고 일단은 잘 설득해 보려고. 아버지도 엄마가 잘 달래드려. 결국 저는 더 어쩌지도 못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신 차단을 해놨는지 어쨌는지 받지 않더군요. 그 뒤로 한 몇 달을 얼마나 마음을 졸였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연락 와선 이혼하기로 했다고 할까봐 노심초사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몇 달 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정말 이혼하겠다는 얘기라도 할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었는데요. 웬걸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라더군요. 엄마, 아버지, 이 사람 임신했어요. 이제 4주 차래요. 뭐? 임신을 했다고? 애가 생겼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애 갖는 게 싫다더니만. 제 말에 며느리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회사 그만두고 우울증 때문에 계속 힘들어했던 건 아시죠? 그래서 영 자신이 없었어요. 부모가 된다는 게. 근데 막상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뭘 그렇게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 아기 낳아서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갑자기 확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하지만 곧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긴 하더군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그런 척해도 아들이 진짜로 이혼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한시름 놓은 눈치였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앞으로 몸도 점점 무거워질 거고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럴 때 꼭 나한테 연락하렴. 사부인도 멀리 살고 계시니 내가 친정엄마처럼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첫 임신이라 그럴까요? 며느리는 유독 입덧을 심하게 했어요. 정말 심했던 때엔 물도 먹질 못해서요.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변기통만 붙잡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정도 입덧이 가라앉고 나니 그때부턴 먹덧이라고 하나요? 음식이 자꾸만 땡기는 시기가 왔나 봐요. 제가 다달이 해다주는 반찬으로는 성이 안 찼는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어머님, 반찬 해다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가 입맛이 튼튼이 때문인지 많이 바뀌어서요. 먹고 싶은 거 생기면 그때그때 말씀드려도 돼요? 아이, 그럼 되고 말고. 뭐 먹고 싶은 게 있니? 네, 저 김치찜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때 어머님 집에서 먹었던 물김치도 자꾸만 땡기고요. 물김치랑 김치찜? 알겠어. 네, 오늘 바로 만들어서 내일 갖고 가마. 언젠가부터 전 며느리 전용 요리사가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먹고 싶은 메뉴를 전화로 얘기하면 바로 만들어다 갖다 주곤 했죠. 솔직히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뱃속의 손주를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네요. 사부인이 멀리 있어서 제대로 챙김받지 못하는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음식 갖다 주는 것 때문에 자꾸 아들네 집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 엉망인 살림살이가 눈에 밟히더군요. 안 그래도 며느린 살림을 그렇게 열심히 돌보는 편이 아니었는데 임신하고 나서부턴 아예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쯤에 아들도 승진하면서 일이 너무 바빠져서요. 집안이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죠. 달에 몇 번씩 청소업체 사람들을 불러다 쓰는 것 같던데 솔직히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반찬을 가져다 주는 김에 집도 좀 치워주기 시작했어요. 며느린 처음엔 그럴 필요까지 없다면서 절 말렸는데요. 깔끔한 집에서 지내는 쾌적함을 한번 느껴보니 좋았던 걸까요? 나중엔 제가 집안 여기저기를 들쑤시며 치워놔도 별말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님 진짜 너무 최고예요. 제가 청소랑 빨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저희 친정엄마 같아요.
하면서 좋아하더군요. 제가 참 호구 같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며느리를 보고 있으니 또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들네에 도착해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소파에 못 보던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불에 탄 듯한 그을음도 있었죠. 바로 며느리를 불러다 물어봤어요. 예, 소파에 이 탄 자국 뭐니? 꼭 담배 자국처럼. 우리 철중님 담배 안 피우는데? 그러게요. 이런 자국이 언제 생겼지? 그 며칠 전에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기사님 불렀거든요. 그때 수리하면서 담배 피우셨나봐요. 어쩐지 가고 나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니. 새아가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아니 임산부 있는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게 말이 돼? 어디 기사니? 연락처 있어? 됐어요 어머님. 굳이 따져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도 단단히 얘기를 해놔야지. 소파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담배 구멍을 내놨으니 이것도 물어달라고 얘기하고. 증거가 없잖아요. 분명히 잡아뗄 거예요. 괜히 컴플레인 걸었다가 보상도 못 받고 스트레스만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좋게 넘어가요 어머님. 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저는 더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갔죠.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반찬을 만들어 아들네 집으로 출발했어요. 날이 너무 무덥고 짐도 많아서 큰맘 먹고 택시를 탔더니 금방 도착하더군요. 안면이 익은 경비 아저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아들네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더군요. 몇 번을 더 눌러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요. 계속 통화 중이라면서 연결이 안 되더군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들네 집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던 상태였어요. 고민하다 이번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회사에 있던 아들은 바로 제 전화를 받았고요. 비밀번호 6자리를 알려줬어요. 아들이 알려준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반찬을 거실 식탁에 내려놓는데 안방 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더군요. 살짝 열린 문틈으로 보니 새아가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반가운 전화인지 얼굴에 한박 웃음꽃이 폈더군요. 제가 왔다는 걸 알리긴 해야 할 것 같아 문을 몇 번 두드렸는데요. 웬걸 절 발견한 새아가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군요. 심지어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아직 올 시간 안 됐는데. 오늘은 날이 너무 더워서 택시 타고 왔어. 근데 누구랑 전화했길래 그렇게 바로 끊어버리니? 그냥 계속 통화해도 되는데. 그냥 친구예요. 의미 없는 수다 떨고 있던 거라 괜찮아요. 반찬 뭐뭐 해오셨어요? 너무 맛있겠다. 새아가는 절 데리고 황급히 안방을 빠져나갔어요. 좀 수상했지만 친구하고 시댁욕이라도 하고 있었나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없는 자리에선 나란님도 욕한다는데 친구들과 시댁욕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그 뒤로 새아가의 태도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그날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언젠가부터 통화를 할 땐 안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소곤소곤 통화를 하더군요. 제가 있을 땐 전화보단 문자를 더 많이 하는 눈치였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친정엄마만큼 내가 편하지는 않은 모양이구나 싶어서 섭섭하긴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좀 어려워해야 고부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출산날이 임박해졌어요. 예정일을 이틀인가 앞두고 며느리가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때마침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병원으로 향했죠. 얼마 안 가 아들도 회사에 얘기하고 바로 달려왔네요. 철중이 왔니? 난 집에 가서 수미 옷이랑 이것저것 좀 챙겨오마. 내가 갈게 엄마. 됐어. 너 요즘 일 바빠서 집에도 잘 못 들어갔잖아.
짐 싸든 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럴 땐 남편인 네가 수미 옆에 있어줘야지. 자기가 가겠다는 아들을 말리고 저 혼자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미리 싸둔 짐을 챙겨 나가려고 했는데요. 문득 며느리가 발목을 조이지 않는 양말이 필요하다면서 한 묶음 사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건 배송이 좀 늦게 와서 미처 챙기질 못했거든요. 여기저기 뒤져봐도 안 보이기에 며느리 방 옷장 문을 열었는데요. 웬걸? 옷장 안에 다 깨진 휴대폰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며느리 핸드폰은 아니었어요. 누구 건지 보고 싶어도 액정이 다 깨져 있어서 켜지지도 않더군요. 뭐지? 며느리가 옛날에 쓰던 휴대폰인가?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어요. 핸드폰에 작은 열쇠고리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열쇠고리가 아니라 라이터더라고요. 기분 탓인가 담배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하나요? 소파에 있던 담배구멍이 생각나면서 왠지 모르게 뒤통수가 쎄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휴대폰을 챙겨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병원 근처에 있는 수리점에 가서 휴대폰 액정 수리를 맡겼죠. 급하다고 돈을 2배로 주겠다고 하니 1시간 후에 오라고 하더군요. 그 사이에 병원으로 가서 아들에게 챙겨온 짐가방을 건네줬어요. 그때까지도 며느린 진통과 씨름하고 있었죠. 초산인데다 자궁문이 열리는 것도 늦은 편이라 앞으로 5시간은 더 걸릴 것 같더군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며느리를 보며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괜히 죄 없는 며느리를 의심해서 몰래 휴대폰 수리까지 맡긴 스스로가 참 답도 없는 것 같았죠. 괜한 짓을 했단 생각에 다시 휴대폰 수리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수리를 취소하겠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웬걸 그 사이 액정 수리가 다 완료돼 버렸더군요. 직원은 그 자리에서 친절하게 직접 핸드폰 전원까지 켜줬어요. 저 보세요. 멀끔하게 수리 다 됐죠?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충전도 다 해뒀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별 수 없이 수리 비용을 치른 뒤 휴대폰을 들고 나왔어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지만 전원까지 켜진 휴대폰을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어요. 심지어 비번도 걸려있지 않아서 바탕화면을 미니 그냥 쓱 열리더군요. 도로에 선 채로 조심스럽게 주인 모를 휴대폰을 살펴보던 저는 어느 순간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앨범에 있어서는 안 될 사진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며느리가 웬 외국인 남자랑 진하게 스킨십을 나누는 사진이었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전화번호부로 들어가 며느리의 번호를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글쎄 며느리 번호가 그 휴대폰에 우리 자기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문자함에는 며느리와 휴대폰 주인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너무 더럽고 추해서 차마 다 옮기진 못하겠고요. 중요한 내용만 얘기하자면 정관 수술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휴대폰 주인에게 자기 정관 수술했다는 거 정말이지? 그럼 임신 절대 안 되는 거지? 하고 물었고요. 휴대폰 주인이 그래 걱정하지 마.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풀리지도 않는다니까 하고 답변하더군요. 배신감과 분노로 가슴이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당장 아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며느리 출산이 임박해 둘 다 분만실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 30분인가 더 진통 끝에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는 바로 신생아실로 옮겨졌고요. 며느리도 후처치 후 입원실로 옮겼네요.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도대체 언제 말해야 하나 갈등이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며느리 손을 잡고 수고했다, 고맙다, 엉엉 울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어찌나 타들어가던지요. 그러다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 신생아실 면회를 하러 갔죠.
근데 먼저 아이를 보러 간 아들이 간호사에게 뭔가를 따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애가 바뀐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건 저희도 모르죠. 어쨌든 아이는 안 바뀌었어요. 전 그러시면 산모분이랑 유전자 검사도 해드릴 수 있다고요. 그치만 내 애가 저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 중에 외국인이 있지 않고서야. 아들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뒤늦게 저와 남편을 발견하곤 황급히 달려오더군요. 엄마, 아버지, 혹시 우리 집 조상 중에 외국인 있어요?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튼튼이가 나왔는데 애가... 아들은 이번에도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아들을 뒤로하고 간호사에게 가서 애 좀 보여달라고 했죠. 이상할 정도로 망설이던 간호사가 마침내 신생아실로 들어가 저희 손주를 안아들었어요.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얼굴을 보여줬는데요. 태어난 손주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전 물론이고 남편마저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감았다 뜬 아기의 두 눈이 새파랬거든요. 솜털 같은 베넷 머리도 황금빛을 띠었고 말이죠. 맞아요. 아긴 누가 봐도 토종 한국인이 아닌 혼혈이었어요. 우리 아들 애가 아니라 그 상간남 자식인 거구나. 그 상간남 정관수술했다더니 순 거짓말이었던 거야. 퍼뜩 떠오른 생각에 또다시 사지가 덜덜 떨리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는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며느리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어요. 아들도 뭔가 촉이 왔는지 며느리를 보자마자 따지고 들더군요. 당신도 우리 튼튼이 얼굴 봤지? 분만실에선 내가 잘못 본 건가 했는데 방금 신생아실 가서 보고 오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튼튼이 누가 봐도 한국인 아니야. 두 눈이 파랗다고. 당신 똑똑히 말해. 나 말고 다른 놈이랑 눈 맞은 거야? 어? 며느린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아,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했나? 돌아가신 우리 증조 할머니가 프랑스인이라고? 뭐? 프랑스인? 그게 우리 튼튼이한테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 그게 가능해? 나야 모르지. 그치만 내가 바람을 피웠을 리가 없잖아. 당신 설마 진심으로 나 의심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며느리의 가짜는 거짓말에 놀아나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더군요. 간악스럽게 혀를 놀리는 며느리도 괘씸했고요. 결국 저는 아들을 밀치고 며느리에게 달려가 뺨을 후려쳤어요. 침대에 간신히 상체를 기댄 채 누워있던 며느린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님도 제가 바람 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프랑스인이었다고. 그 허무맹랑한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니년이 외국인 놈이랑 붙어먹었던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붙어먹긴 누구랑 붙어먹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증거도 없이 사람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긴 왜 없어? 저는 가방 속에 넣어두고 있던 상간남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 상간남과 며느리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죠. 이래도 잡아뗄 거야? 여기에 네가 저지른 부정의 증거가 잔뜩 남아있는데, 어? 엄마, 그게 뭐야? 누구 핸드폰인데? 그 상간남 거다. 며느리의 옷장에 액정이 깨진 채로 들어있길래 내가 술이 맡겨서 갖고 왔어.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제게서 핸드폰을 받아갔어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볼수록 아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그 사이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넌 정말 우리 아들 낸 줄 알았던 거지? 그 상간남이 정관수술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그래서 간 크게도 바람 피는 주제에 애를 낳을 생각까지 했던 거야. 안 그래? 어머님, 그게 소파에 담배 구멍 내놓은 것도, 네가 맨날 문 걸어 잠그고 낄낄대며 통화하던 것도 그 새끼 맞지? 더는 못 잡았다니까 당장 그 자식 데려와. 안 그럼 너도 그 상간남도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제 호통에 며느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간남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상간남은 태어난 아이가 자기 애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난 걸까요? 절대 못 온다면서 버팅기더군요. 며느린 그런 상간남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저희가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었는지 휴대폰 너머 상간남을 향해 마구 소리를 지르더군요. 날 사랑한다며, 반드시 책임지겠다며, 이게 네가 말하는 책임이야? 우리 튼튼이 누가 봐도 네 애야. 두 눈이 아주 널 빼다 박았다고. 정관 수술했다더니 너 그거 다 거짓말이었지. 거기다 네가 그때 핸드폰 액정 깨먹고 우리 집에 그냥 두고 가는 바람에 지금 우리 시부모님도 남편도 다 알게 된 상태야. 어쩔 거야? 뭐? 넌 지금 네 와이프가 더 중요해? 언젠 네 와이프랑 헤어질 거라며.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라며. 며느린 결국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상간남에게 버림받은 눈치였죠.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도 그랬던 걸까요? 허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보다 그러더군요. 더 긴 말할 것도 없네. 우리 이혼하자.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 자식한테도 얘기해.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해두라고. 여보, 가긴 어딜 가. 나 그 자식 사랑한 거 아니야. 그냥 한때의 실수였다고. 먼저 나 좋다고 접근했던 건 그 자식이야. 난 싫다고 했는데 그 자식이 먼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야. 그래서 애는 뭐 그 새끼 혼자 만들었어? 개소리 그만하고 변호사나 준비해둬.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응? 내가 이렇게 빌게. 급기야 며느리는 침대에서 내려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매몰차게 밀어내고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저와 남편도 그런 아들을 뒤따라 나왔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희 셋 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네요. 그 뒤로 아들은 속전속결로 이혼을 진행했어요. 며느리가 끝내 이혼은 못한다고 버텨서 결국 소송으로 넘어갔고요. 상간남에게 따로 상간자 소송도 걸었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외도 증거인데요. 그 부분에선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제가 이미 상간남의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소송은 저희의 승리로 끝나 아들은 무사히 며느리와 갈라설 수 있었고요. 상간남으로부터 꽤 많은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네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며느린 결혼 전 제가 준 돈을 집 사는 데 보태지 않았어요. 저한테 말만 그렇게 했을 뿐 몰래 빼돌려 자기 사치하는 데 썼더군요. 이 사실을 알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사돈내외한테 연락해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며느리한테 준 제 돈 5천만 원 이자까지 쳐서 돌려달라 했네요. 사돈내외는 며느리가 한 짓이 동네방네 소문이 날까 두려웠는지 바로 돈을 보내줬어요. 맘 같아선 저희 아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준 며느리와 그 상간남에게 사적인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며느리는 저희 아들과 이혼 후 그 상간남과 재혼을 하긴 했는데요. 그 상간남도 원래 유부남이었거든요. 가정이 있던 연놈들이 서로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운 건데 다시 새로 꾸린 가정이라고 잘 지켰겠어요? 상간남은 또다시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요. 강사로 일하던 학원에도 그게 소문이 나 결국 잘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전 며느리는 이혼녀가 돼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사이 사돈떼기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는 바람에 손 벌릴 곳도 여의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식당 서빙 일을 하면서 버는 푼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 하더군요.
반면 저희 아들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다른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고요. 지금은 귀여운 손주 둘까지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죠. 맏며느리와의 일도 이젠 웃으면서 얘기할 정도랍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힘든 역경을 이겨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